이순신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많은 그 저명한 교수님이나 전문가들로부터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나 그 다음에 해전이나 여러 가지 이런 그 강의를 특강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김종대 전 재판관님 책에도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순수하게 제가 그 어떤 문헌에도 잘 안 나오고 현장에 가서 제가 직접 겪으면서 그동안 한 20년 동안 축적한 정보나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면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풀어놓으면 4시간 정도 해도 모자라고요. 줄이면 2시간 하면 적당하고 오늘은 1시간으로 완전히 줄여버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책을 좀 많이 썼습니다. 천문과 지리전략가 이순신이 지킨 바다, 그다음 공제로 구인의 명사 이순신을 만하다 이런 책들을 쭉 썼는데요. 저희 좌우명이 이순신 장군처럼 필사적생 필생적사입니다. 명령해전 직전에 저런 얘기를 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부도가 나서 망할 수도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시험 쳐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고 다시 재수를 해야 될 때도 있고 한데 그보다 훨씬 더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오면은 항상 생각나는 말이 필사적생 필생적사다. 필사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 것이고 살 길만 도모하면서 도망가는 건 반드시 다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순신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지금은 영웅부재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동서남북 상하좌우 이 남녀노소가 다 그 칡과 등나무처럼 얽혀서 갈등을 겪고 있는 시대가 지금이거든요. 동서 지역 감정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남북 대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 다음에 남녀노소 남녀 간에도 요즘은 이상하게 서로 사랑해야 될 사이인데 서로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노소 간에 소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틀딱이라 그러고 젊은 놈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고 이렇게 싸우죠. 이렇게 이제 갈등이 또 뭐 좌우로 진영 간에 정치적으로 갈등도 있고 한데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약재를 가지고 판기에 넣어서 제조할 수 있는 게 김종대 재판관님도 그랬어요. 그건 이순신 정신밖에 없다.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은 이순신 정신밖에 없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노산 연상 때부터 정돈된 인격체라 그랬습니다. 이분은 청소년 시절부터 그 독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양법을 이렇게 익히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그 수려한 성교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속에는 큰 담력이 들어있는 그런 사람이다. 유승용이 그렇게 평가를 했듯이. 그래서 우리는 이순신 신드롬이라는 이런 그 현상까지 겪어보게 됐습니다. 그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이 나오기 시작해서부터 영화도 3개나 만들어졌죠. 명량, 노량, 한산, 노량 이렇게 3개나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물어보면은 우리 국민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순신 장군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고 항상 설문조사하면은 언제든지 이순신 장군이 1등입니다. 2등은 조금씩 왔다 갔다 해요. 세종대왕이 됐다가 뭐 안중근이 됐다가 이렇게 하는데 1등은 불면의 1등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전문가적인 전략가적인 측면에서 이순신을 보려고 하면 우리나라 남해안 지도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부산에서부터 여기 진도 목포까지 쭉 보면은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죠.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데 직선거리로 부산에서 목포까지 직선거리보다 실제 굴곡진 해안을 쫙 펼쳐 놓으면 거리가 8배 나옵니다. 그만큼 복잡해요. 해안선이. 그게 이제 리아스식 해안이라고도 하고 침강해안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그 지형적인 특성을 이순신 장군은 완전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평저선이 판옥선을 이끌고 청조선은 일본군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가였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붉은 이 점으로 크게 4개 해놓은 것은 그 당시 임진왜란 당시에 있었던 수군 기지 4곳입니다. 여기가 경상 좌수영, 화콩 자수사가 있었고 여기는 경상 우수영, 현재 지명으로 거제시 남부면 가벨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수, 지금 여러분들 계시는 곳에 전라 자수사 이순신 장군이 계셨고
여기는 전라 우수사 이혁기 장군이 있었던 곳인데 현재 지명으로 전남 해남 문내면 선두리 그 일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4개의 그 수사들이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왜 이게 오른쪽에 있는데 왜 자수형이고 이게 왼쪽에 있는데 왜 우수형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여기서 보는 기준이 아니고요. 서울에서 임금이 봤을 때 오른쪽에 있으면은 우수형, 왼쪽에 있으면 자수형입니다. 경상도는 경상 좌도와 우도를 나누는 기준이 낙동강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봤을 때 왼쪽에 있으면은 좌도, 예를 들면 뭐 군위, 안동, 선산 이런 데는 좌도고, 그 다음에 그 어령, 합천, 함안, 진주 이런 데는 다 우도입니다. 경상우도. 전라도는 강을 기준으로 안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무슨 강을 기준으로 영산강이나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고요. 전라도는 호남 정맥이라는 거, 저 주화산부터 해가지고 광주 무등산으로 해가지고 장흥까지 사자산까지 내려가는 그 호남 정맥을 기준으로 하늘에서 비가 딱 떨어지면은 이쪽으로 흘러가면은 전라우도, 저쪽으로 흘러가면 전라자도 그런 식으로 구분했어요. 시행적으로. 어쨌든 여기에 이혁기, 이순신, 원균, 박홍 이렇게 있었고, 여기 까만 표시를 쭉 제가 이래 많이 해놓은 이게 이순신 장군이 싸워서 이긴 장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순신 장군이 여기 있었는데 전라도 쪽에는 까만 점이 몇 개 없는데 대부분 까만 점이 경상도 해역에 다 있잖아요. 경상도 해역에 가서 아까 그 웅포해전 같은 경우는 무려 뭐 2개월 이상을 싸우고 돌아오시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그 80% 이상이 경상도 해역에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렌지색으로 작게 표시되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음에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건 지명이 이름이 량이라고 붙은 곳입니다. 여기가 초량이거든요. 부산 초량은 중앙동에서 영도다리 건너서 영도로 넘어가는 그 아래가 원초량입니다. 지금 현재 동구 초량동은 신초량이고요. 원초량이 이게 량자가 붙었잖아요. 량은 뭐냐면은 대들보 량자라고 해가지고 이 대들보나 쓱가래 같은 걸 하나 걸치면은 외나무 다리를 타고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과장법을 써서 협소한 그런 해협이다 이런 뜻이에요. 저게 이제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은 조수가 이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이 좁은 협수로를 동일한 양의 물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가속도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물리학에서 보통 베르누이의 정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베르누이의 정리가 적용되는 곳이 명량, 노량, 개내량 이런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부산 영도다리 아래도 떨어지면 다 내려서 죽습니다. 저기도 엄청나게 저기도 유속이 셉니다. 그 다음에 빨간 점 하나 있는 여기가 창원시 마산 하포구 부산면 구봉리와 저도 사이에 있는 협수로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저기를 고리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통영시 용남면하고 거제시 사등면 사이에 있는 개내량. 여기는 왜 개내량이냐 하면은 지역 할머니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여기 왜 개내량입니까? 물으면은 그 사람은 개내량이라 그래요. 개내라 그럽니다. 개내. 갯마을에 냇물이 흘러가는 곳이다. 개내. 갯내를 이 식자들이 한문으로 음차 표기를 하다 보니까 갯내량이 돼버렸어요. 그기가 갯내량이고, 그 다음에 통영시에서 미륵도로 건너가는 통영신 통영대교가 있습니다. 충무교가 하나 있고 신통영대교가 하나 있는데 통영대교가 그 아래가 창량이거든요. 창량은 이순신 장군이 그 굴착기 할 때 팔착자, 저기 현지인들은 저기를 판대목이라 그럽니다. 판에 있는 바틀렉 목이다 해서거든요. 판대목이라고 하는 게 이순신 장군은 팔착자에다가 량을 써서 창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노량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이제 이순신 장군이 최후로 여기서 싸워서 전사한 곳인데 노량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동 노량이 있고 남해 노량이 있습니다. 남해 사람들은 여기가 노량이라 그러고 하동 사람은 저 건너편이 노량이라 그럽니다. 여기 량이고요. 그 다음에 여수에도 여기 저 백서량이라고 여수백도 건너가는데 거기 다리가 하나 나와져 있죠. 그 이쪽 동네 이름이 히토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히토가 뭐냐 하면은 뭐 하얀 모래사장인 데서 건너갈 도자서가 흰 데서 건너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토 식당도 있을걸요 거기 가면은. 그런데 이제 견내량도 여기 옛날에 고려 의종이 이 유배를 가면서 반시성을 가진 장군이 데리고 가서 전하가 건너갔다 해가지고 전하 도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별도로 전할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현지인들은. 여기도 이제 백서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 고금도 건너가는데 강진에서 건너가는 마량이라 그러죠. 여기도 굉장히 유속이 심합니다. 근데 특성이 뭐냐면은 전부 지금 현재 연도교나 연육교가 다 이렇게 놓아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전부 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완도를 건너가려고 하면 예전에는 완도하고 해남 사이에 조그마한 달도라는 섬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다리로 연결해가 지금은 달도라는 섬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 건너가 버리는데, 거기가 달량진이었습니다. 옛날에 달량진 예변이 일어났던 곳인데 여기 달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명량,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명량이죠. 그래서 이런 량은 뭐냐 하면은 아까 제가 겐내량 이야기할 때 했지만 해상의 관문이다. 일부 당경 족부 첩부할 수 있는 곳이다. 적은 병력으로서 상대적으로 많은 적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명량과 같은 그런 곳이다. 이순신 장군은 그걸 골목 싸움이라고 합니다. 좁은 골목에서는 깡패들이 100명이 덤비더라도 앞줄에 설 수 있는 애들은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5명만 있으면 상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일부 당경 족부 첨부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지형 설명부터 제가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뭐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조선은 그 당시 정쟁이 굉장히 혼란했고요. 특히 1589년에는 기축옥사라 그래가 정여립 영모 사건에 동인들이 1000명 이상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철, 송강정철이 거기서 대표적인 총대를 메고 사람들 많이 죽였죠. 우리는 뭐 삼인국, 송민국 썼다고 대단한 문학가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사람을 많이 죽였더라고요, 정철이. 그래서 이제 율곡 이 같은 사람은 뭐 조선은 이미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일본에 한번 갔다가 그 상황을 보고 오라고 통신사를 파견했더니 정사인 서인 황룡길은 전쟁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인 동인 김성일은 전쟁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반된 보고를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은 철저하게 침략 준비를 했습니다. 18세기 전국시대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데와 교역을 했고 천주교와 이미 조총이 전례가 됐어요. 그리고 1592년에 전쟁이 났는데 이미 1590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을 통일을 하고 91년에 조선 침략을 위한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규슈의 전국의 그 다이묘들을 다 집결시켜가지고 규슈 나고야 성을 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가면은 나고야가 2군데 있어요. 혼슈의 본수에 있는 것은 한자로 명고옥이라고 쓰고 여기 있는 건 히젠 나고야라는 곳은 명호옥이라고 씁니다. 일단 발음은 다 같은 나고야인데 이거는 그 큐슈에 있는 거죠. 명나라는 그때 뭐 인구가 한 1억 정도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임진왜란이 발발할 때는 신종 만력제였거든요. 처음에는 만력의 치라고 해가지고 이 장거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어느 정도 했는데 장거정이 죽고 난 뒤에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저기도 명나라도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그런 이제 동아시아 정세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일어나 7년 전쟁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임진년에 외놈들이 난을 일으켰다 해가 임진왜란 이렇게 보통 배웠습니다. 근데 최근에 역사학계에서 어떻게 7년 동안 동아시아 전체가 전란에 휩싸인 이 엄청난 전쟁을 조그마한 난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뭐 홍경래의 난이나 망이망소의 난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난이냐. 이게 아니다. 조선과 일본의 7년 전쟁이니까 조일전쟁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영어로는 요즘 임진화라고 그럽니다. 임진화가 들어간 전쟁이잖아요. 아니면은 Japanese Invasion of Korea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전쟁. 근데 이걸 이제 역사학계에서 조일전쟁으로 바꾸자 그러죠. 예전 초기에는 일본군들이 조총을 앞세워가지고 완전히 유린하고 서울까지 올라가는데 20일 만에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산포에 상륙해가지고 서울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그 계산을 해봤더니 보통 옛날 이 군사들이 이 탄약과 그 다음에
식량과 이런 거를 짊어지고 우마차를 동원해 끌고 가면 하루에 행군할 수 있는 거리를 평균 30리로 봅니다. 12km. 그러면은 아무리 그 정상적인 속도로 이렇게 갔다고 하면 서울까지 28.5일 내지 29일 걸리더라고요. 부산포에서 경복궁까지. 그런데 20일 만에 가버렸다는 것은 그냥 뭐 무인지경으로 파죽지처럼 몰고 올라가 버린 거거든요. 거기 뭐 방어하는 게 있었습니까? 상주에서 이 일이 잠깐 하다가 흩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탕금대, 충주 탕금대에서 신립장군이 그 밑에 있는 그 종사관 김여물이라는 사람이 육상의 관문인 문경 세제를 지키자고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도 아니다. 나는 여진족과 싸울 때 기마전술을 썼기 때문에 나는 기마전을 펼칠 수 있는 넓은 들판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충주 그 들판 탕금대 앞에다가 그 기마전을 펼치겠다고 처음에 한두 번에 기마전을 해가 밀어붙이긴 했어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가지고 다 그냥 구렁텅이가 돼가지고 거기서 8,000명이 전멸했습니다. 그래가 밀고 올라간 게 한양까지 가는데 20일밖에 안 걸렸거든요. 한양에서는 유도대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수도를 지키는 대장을 그 이양원이라는 사람을 시키고, 그 다음에 부대장을 신각이라는 사람을 시키고, 그 당시 도원수는 김명원이라는 사람인데 전부 다 철수해가지고 저쪽에 임진강을 넘어서 다시 후퇴해가지고 도망가는데, 신각 그 부원수가, 유도대장 부원수가 양주 쪽으로 가가지고 한경도 쪽에서 내려오는 역마사 이혼 그 부대들, 어병부대들하고 합세해가지고 양주에서 파주로 넘어가는 해유령 고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초로 일본군과 싸워서 육상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김명원이랑 이양원이라는 유도대장이 선조한테 가가지고 내 밑에 있는 신각이라는 놈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겼는데, 그러니까 즉시 선조가 화가 나가지고 선정관을 보내가지고 참수해버려라.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정말 그 목을 베버렸어요. 그런데 불과 한 몇 시간 차이로 승리했다는 승전보가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해가지고 다시 다른 선정관을 막 보내가지고 급히 달려갔더니 이미 참수해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부모는 곡기를 끊고 그냥 돌아가셨고, 천은 제사를 지내고 자기를 해버렸습니다. 그게 임진왜란 개전 초기의 상황이었어요, 실제. 그러니 참 통탄할 일이죠. 근데 이제 남쪽에 이순신 장군이 있는 데는 달랐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기 이제 남쪽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영이 경상, 자수영, 경상, 우수영, 전라, 자수영, 전라, 우수영 이렇게 있는데, 이 경상, 자수영은 전쟁이 딱 터지니까 박홍이 희하 그 수군 1만을 해산하고 밤중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디까지 가버렸느냐? 중령까지 가버렸어요, 소백산. 그래가지고 임진왜란이 터졌다고 선조에게 제일 먼저 보고한 놈은 역시 박홍이었어요. 그 공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 우수영에서는 원균도 자기 그 8만 16포나 되는 가장 큰 관할구역을 가지고 있는 경상 우수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 대부분 자침, 스스로 격침시켜버리고 몇 척 이끌고 이순신이 있는 여수 쪽으로 이래 와가지고 사천 곤양 이 노량 쪽으로 와서 이순신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전라 우수영은 뭐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혁기 장군은 나름대로 역할을 다 나중에는 하신 분인데, 어쨌든 남해안에는 저런 수군 진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은 이미 1592년 우리가 4월 13일 날 음력으로 임진왜란이 발발했는데, 그 1년 2개월 전에 정읍현감에서 뭐 여러 가지 발령만 하고 부임만 하고 가리포 첨사라든지 뭐 쭉 하다 그거 안 하고 바로 이쪽으로 여수 그 전라 자소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에 초도 순시를 이렇게 다 했죠. 전라 자수영에서 여도로 건너가서 여도에서 다시 녹도로 가서 발포로 가가지고 사도로 와가지고 방답으로 해서 다시 자수영으로 돌아오는 이런 초도 순시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순신 장군이 진짜 시인입니다. 여기 그 발포로 비가 오는데 발포로 들어가는데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 그때 진달래가 막 피어가지고 이 비가 내리니까 진달래도 떨어지고 꽃비도 떨어지니까 화우라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잘하고 있는 데는 격려해주고 못하는 데는 권장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전란에 대비한 그런
이루어지지 않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올 것이 왔는데 육군 15만 8천에 수군 9천 후방 경비병 해가지고 약 20여만이 1군, 2군, 3군을 해가 축차적으로 침공을 해가지고 옵니다. 부산포를 통해서. 그래서 1992년 1월 6일 도요토미는 전국 영주들 총동원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침공기지 규슈 나고야성을 92년 2월 28일 날 완공을 하고 그 다음에 3월 13일 이듬해 92년 3월 13일에는 일본군 선봉대가 대마도 오우라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월 13일 날 대마도를 출발해가지고 우리나라 부산 전령도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이 경로입니다. 큐슈에 출발해가지고 중간에 그 이키섬이라고 이키시마라고 하는데 일기도라고 하죠. 거기서 조금 또 쉬다가 그 다음에 대마도로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산포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근데 제가 이 경로를 보기 위해서 대마도를 5번 갔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대마도 그 오라항에서 서서 딱 바라보면은 저녁에는 부산항에 저 남포동에 불빛 번쩍번쩍하는 게 다 보입니다. 50km 밖에 안 돼요. 낮에 날씨 맑으면 환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음력으로 4월 13일 날 쳐들어왔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은 그 이전에는 이 대한해협이 초봄까지는 엄청난 그 험한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셉니다. 그리고 양력으로 6월달 정도 되면은 5월 말이나 6월달 되면은 장마가 시작되고 바람이 불기 막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음력 4월 13일로 택했고 거기서 대마도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직선거리로 50km인데 옛날에 무동력선이 노를 저어가지고 그것도 때를 지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건너오려고 하면은 약 한 대마도에서 부산까지 9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침 일찍 출발하면은 오후 저녁 나절에 이렇게 이제 도착을 하는데 이 부산포로 쳐들어왔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그럼 최초로 알았느냐? 가덕도에 가면은 능봉이라는 그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봉수꾼이 이등하고 서건 같은 봉수꾼들이 가만히 봤더니 평소와는 다르게 이 세경선, 무역선도 아닌 배들이 때를 지어서 낙동강 하구 쪽으로 지나가지고 해운대 쪽으로 항행하는 게 계속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이건 뭐 병고가 난 게 틀림없다 해가지고 빨리 내려가가지고 이 봉합불을 올리고 가덕진 첨사 전능민에게 알리고 천성보 만호 황정에게 보고를 하니까 그게 이제 차례대로 여기가 가덕도는 낙동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도에 속하기 때문에 관할구이 원균입니다. 원균에게 최초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자수사 박홍에게 보고하고 순차적으로 이순신 장군에게 공문으로 이렇게 전파가 됐거든요.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가 이미 이제 임진왜란이 이렇게 터졌는데 이순신 장군은 육지에서는 다 관군들이 지리멸렬해가지고 다 패하고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은 한 번도 싸워서 패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걸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순신 장군은 지리전략가, 전문가 지리전략가더라. 그래서 남해안의 특징을 완전히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남해안 곳곳에 가보면 여러분 이 곳이라는 곳은 좀 이렇게 툭 튀어나온 돌출구인데 좀 큰 곳입니다. 예를 들면 장산곳이라든지 호미곳이라든지 이렇게 토끼꼬리처럼 막 툭 튀어나온 것을 곳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구미는요 안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가지고 바깥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 데가 구미입니다. 저쪽에 이목구미, 이목구미가 어딥니까? 그 여수시 그 화양면 이목리 구미 마을이 있죠. 거기에서 유도로 건너가는 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나가는 배들이 그 앞에까지 들어가서 안쪽을 들어가 보지 않으면은 잘 바라 보이지 않는 데가 구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전구미 같은 데 있는 저걸 이순신 장군이 찾아내는 데는 이런 그 남해안의 특징을 완전히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포는 사람이 사는 갯마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포구가 되겠죠. 그다음에 량은 아까 얘기한 대로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의 좁은 협수로 이걸 량이라고 하죠. 그다음 치가 있습니다. 치는 이 곳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지만 해안 돌출보다 여러분 한산도 가면 매외치가 있습니다. 죽은 외군들의 시신을 건져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줬다 해가 매장할 때 매 쓰고 치는
산등성이 치자거든요. 매외치. 바닥쪽으로 툭 튀어나온 산등성이가 치입니다. 양은 아까 제가 쭉 설명을 다 했고요.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은 공격할 때는 그러면은 어디를 공격하느냐? 포를 공격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일 처음 출전해가지고 옥포를 공격했고, 지금 이게 화면이 좀 밝기가 잘 조절이 안 돼가 육지하고 바다하고 거기서 보면 잘 구분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조금 이렇게 보십시오. 옥포랑 포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옥포에서 이기고 하포로 가서 그날 오후에 이기고 적진포로 내려와서 이기고 여수로 돌아오고 2차 출전해가지고 사천에서 이기고 당포에서 이기고 다시 당항포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유포에서 이기고 다시 여수로 돌아오고 3차는 또 한산도 대첩 이기고 그 다음에 앙골포에서 이기고 이렇게 쭉 돌아오듯이 이 포를 공격하는 이유는 포 안에 있는 그 적의 적세를 딱 살펴보고 절대적으로 우리보다 우세하지 않은 게 저 안에서 노락질을 하고 민가를 불태우고 있으면은 완전히 그 포를 일자로 딱 막아가지고 안쪽으로 압박을 해 들어가면서 안에 있는 걸 완전히 소탕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절대적인 우세에 우리가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전쟁만 하거든요. 이순신 장군은. 그게 선승구전입니다. 비교해보고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는 아예 싸움을 안 걸죠. 선승구전이니까. 명량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건 필사적생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자리였고 거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골목 싸움처럼 딱 버티고 거기도 성산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도 선승구전입니다. 다음에 이순신 장군은 망군을 활용했어요. 망군이 뭐냐 하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적의 동태를 살피는 병사들을 망을 보는 병사라 해가 망군이라고 하는데 그 망을 보는 장소를 높은 산을 망산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망산이 어디냐 하면은 거제도에 가면은 대금산이라고 진달래 많이 피는 데가 있는데 저기 올라가서 보면은 저 부산 그 송도 해수욕장까지 다 보여요. 낙동강 하구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벽방산이 통영과 거제 사이에 있는 그 벽방산이라는 곳에 올라가면은 저기도 웅천, 진해까지 환히 다 보이는 곳입니다. 한산도에도 망산이 있고 한산도 들어가는 입구에 고동산도 망산입니다. 여수에 있는 그 시전동에 있는 망마산도 거기 동백말체 전설도 있고 하는데 거기 병사도 훈련도 시켰지만 거기서 혹시 멀리 적의 동태가 어떤지 살펴보는 망을 보는 곳이다 해서 망마산이라고 그런 이름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해남 달마산 같은 경우도 그 정유재란 당시에 임준영 이런 그 망군들을 내보내가지고 적들이 이진을 거쳐가지고 완전히 쭉 그 서진해 오는 거를 실시간으로 보고를 하고 막 불을 피워가지고 벽파진에 있는 이순신 장군에게 알리고 했던 사람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망을 봤던 장소가 대표적인 곳이 그 해남 달마산이에요.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은 진법의 대가였어요. 진법이 뭡니까? 여러분, 이 진법에는 기본진의 원진, 직진, 예진, 방진, 곡진, 보조진행으로 이제 장사진, 하객진 이런 게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은 한산대첩에서 하객진을 썼다. 이거는 이제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데 여진족과 싸울 때 하객진을 쳤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육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제1차 백의종군을 할 때 그 우화열장 완전히 계급도 없고 백의종군 하는 상태에서도 직책을 받아가지고 우화열장이라는 그 직책으로 승자총통을 우측 날개에서 발사하는 총 책임자가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좌화열장은 이 하객진의 좌측을 담당하는 여진족들이 일렬 종대로 쭉 쳐들어올 때 부채살처럼 하객진을 펼쳐가지고 집중 포화를 퍼부는 이 하객진은 육군들의 진법이었어요. 원래 이제 진법이라는 게 병력과 장비를 어디에다가 배치해가지고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진법인데 육지에서는 참호를 파고 그 다음에 교통호를 파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장비는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이렇게 딱딱딱 하면은 이게 뭐 아무리 바람이 불거나 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 전부 병사들 참호 속에 다 들어앉아 있어요. 장비도. 그런데 바다에서는 바람 불죠. 해류 있고 조류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안개 낄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걸 하객진을 펼쳐라 해가 하객진 펼쳐놓고 나면은 훈련 안 한 데는 5분만 있으면 다
풀어져 버립니다. 내려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 여수 가망만에서 1년 내내 집법 훈련했어요. 임진왜란 나기 전에. 보름 전에 거북선을 완성해가지고 진수까지 했지만은 하루 전날은 총통을 탑재해가지고 시범 사격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무수한 격분들이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진법 훈련을 시켰어요. 여기 가망만 일대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청자진인데 이순신 장군의 조카 이분이 쓴 그 충무 행록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발포 만호로 근무할 때, 이게 전라자수사대기 한 12년 전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발포 만호를 하는데 전라강사가, 전라도 관찰사가 손식이라는 사람이 이순신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능성현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화순에 가가지고 발포까지 가지도 않고 너 이쪽으로 나와 해가지고 너 이놈 뭐 제대로 하느냐 한번 시킨 대로 해봐 해놓고 종이하고 붓을 주면서 무슨 진도를 한번 그려봐라. 진도.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딱 정확하게 그려내거든요. 그걸 보고 손식이 완전히 감탄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순신 장군을 깔보지 않았답니다. 부하지만 그 정도로 진법의 대가였어요. 이순신 장군은. 그럼 하객진은 우리가 한산대첩에서 제2차 당포해전에서 적의 테러를 차단하기 위해서 제2차 당포해전에서 하객진을 이렇게 펼쳤죠. 이 하객진이라는 것은 일렬 종대로 쳐들어오는 적을 이 집중포화, 이게 나폴레옹 포격 전술하고 똑같은 건데 부채살처럼 한 점을 향해서 집중포화를 퍼붓기 위한 진법이 하객진입니다. 그러면은 대포를 그냥 아무데나 뻥뻥 쏴버리면 맞을 확률이 훨씬 적죠. 한 점을 향해서 요렇게 부채살처럼 늘어서 가지고 그 점을 향해서 때리면 맨 앞쪽에서부터 공격해 오는 적선들부터 순차적으로 파괴돼 가지고 가라앉습니다. 그게 이제 한산 대첩에서 있었던 하객진 전법이죠. 그 다음 일자진은 이게 이제 옆으로 이렇게 쫙 일종대로 일렬 횡대로 써가지고 밀고 들어가는 게 일자진인데 대표적인 곳이 옥포해전, 당포해전, 당포해전 이런 데서 이 전법을 썼거든요. 이 이제 포구 안에 있는 적들이 바깥바다로 도망을 해서 나가버리면 잡기가 힘드니까 일본 배들이 또 이 첨저선이고 배가 좀 빠르죠. 그러니까 이 바깥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일자로 쫙 늘어서 가지고 압박해서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포구 안에 있는 적을 완전히 소탕을 해버리는 게 일자전 전법입니다. 그 다음에 장사진이 있죠. 이게 뭐처럼 생겼습니까? 우리가 긴 뱀처럼 생겼잖아요. 길장자에다가 뱀사자를 써가지고 극장 그 안표, 예매표 같은 거 살려면 사람들 장사진을 치고 기다리죠. 살려고. 그거하고 같은 건데 이 안골포나 웅포나 부산대첩, 장문포해전 이런 데서 보면은 이 외성에 들어갇혀가지고 안 나옵니다. 이놈들이. 아까 웅포해전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서 뭐 굴속으로도 들어가 버리고 여기 부산포에서도 부산대첩에서도 배를 묶어놓고 전부 위로 육지로 올라가가지고 참호를 파놓고 이놈들이 조선 사람들까지 동원해가지고 편전까지 쏘고 그 다음에 뭐 대포까지 걸어놓고 쏘았거든요. 저기서. 그래서 그 주발덩이만한 그걸 막고 정훈 장군이 녹도만호가 전사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높은 데 들어가 펴가지고 성체 안에서 안 나올 때는 아까처럼 일자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잘못하면은 맞을 확률이 많습니다. 길게 들어가면은 이게 선 하나를 맞히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요즘은 GPS로 때려가지고 딱 때리면은 그냥 뭐 유도 무기가 있어서 바로 때리지만 저때는 대충 눈대중으로 쏘기 때문에 포탄이 이런데 떨어지더라도 이걸 다 맞히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자로 들어가가지고 처박혀 있는 그 소구를 순차적으로 때려 부수고 계속 돌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몇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안골포 같은 데에서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적들을 거의 다 소탕하고 다음날 새벽에 그놈들이 닷줄을 끊고 몇 명 도망간 거 외에는 12군데다가 그 시신을 모아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타는데 시신이 타는 연기와 냄새가 하늘을 찔렀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이 장사진을 치고 하루 종일 들락거리면서 싸운 그 진법 활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은 진짜 그 풍수 지리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한산도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제성당 오른쪽에 의향 여기가 1593년 7월 14일 날 한산도 그 두얼포로 갔다 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두얼포. 두억리. 여기는 바깥에서 바깥바다에서 아무리 봐도 여기 안 보여요. 싹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꽃게 찌개발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이걸 그 완전히 입곡만이라 그러는데 명나라 장수 장홍류가 여기 한번 와가지고 1594년에 왔었죠. 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많은 곳을 다녀봤는데 조선의 한산도만큼 천혜의 수군기지는 처음 봤다. 목선인 판옥선이 기항하기에 가장 좋은 천혜의 수군기지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쭉 그 다음에 원균이 다 칠천량에서 전멸당하고 난 뒤에 남은 배 12척 수습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그 고군산 서민도까지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고하도에서 108일 정도 머무시다가 다시 고금도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불과 한 1년 사이에 옛 한산도 시절의 군세를 거의 다 복구를 했거든요. 저기서 복구를 했는데 제가 여기 가서 다 살펴봤더니 다 천혜의 이거 저 해군 기지입니다. 이 고하도는요 여기도 뭐 주변 이 서해로 올라가는 그 외해에서 보면 전혀 보이지 않는 이쪽에 끝땅골이라고 하는 이 안쪽에다가 진을 두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영산강을 통해서 곡창지대로 올라가는 그 배들이 올라가는 길목을 딱 가로질러 가지고 여기 유달산에서 보면은 긴 그 뱀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고하도가. 옛날 그때는 보하도라고 했는데 외해에서 보이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요 충지를 딱 지키고 있고 혹시라도 적들이 서해를 거쳐서 서울이나 평양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즉시 나가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한산도도 그렇죠. 즉시 나가서 견내량을 틀어막을 수 있는 요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면 앞에 이 조약도라는 섬이 딱 막고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묘당도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요즘 매립됐죠. 그리고 요쪽으로 이제 완도가 있고 이랬는데 가서 살펴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정말 이런 기지를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해루와 조류를 이순신 장군은 확실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정유재란 때 한산도에서 부산포 앞바다로 나가서 쳐들어오는 강도 기호마사를 그 다대포 앞바다에서 요격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못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중간첩인 요시라의 관계에 쏘가 넘어가서 안 된다. 거기에 나가려고 하면 곳곳에 움포라든지 이런 데 복병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나가면 다 죽는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아까 4월 13일 날 일본군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이전에는 이 현해탄이 우리 대한해협이 엄청나게 거친 데입니다. 영도 앞바다만 나가면 태평양입니다. 거기는 일본 배처럼 깊숙이 밑에 헐수선이 많이 내려가는 첨저선은 파도를 가르고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이 평저선 판옥선은요 세숫대야처럼 그냥 둥둥 떠가지고 동해 바다로 저 북해도 홋카이도까지 떠밀려 가버립니다. 거기서. 그래가지고 원균이 이순신 대신 그러면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이순신은 아직 압송되고 그렇게 못 나간다 하니까 원균이 대신 나갔잖아요. 그런데 전령도 외양해전이라고 전령도 앞바다 나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다가 거기서 판옥선에 7척인가 떠밀려 가가지고 서생포 울산 앞바다에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가토 기요마사한테 다 요새를 다 죽었습니다. 그래 겨우 수습해가지고 들어온 게 7천량인데 거기서 완전히 얻어가지고 자다가 그냥 전멸해버렸죠. 이제 해류와 이 조류를 이순신 장군은 완전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일본을 정벌하러 갈 때는요, 통영 그 견내량에서 출발합니다. 아니면은 마산 하포에서 출발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썰물이 빠져나갈 때 쫙 노를 짓지 않고 수군들이 그냥 떠내려가는 자리거든요. 거기는 어디까지 떠내려가느냐 하면 매물도까지 떠내려갑니다. 그 밑에 가서 조금만 넣어주면은 쿠로시오 난류 필리핀 해륙 쪽이 올라오는 걸 타면은 막바로 그냥 대마도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포에서 50km 밖에 안 된다고 거기서 노저가 출발하다가는 잘못하면 판옥선은 홋카이도까지 떠밀려 가버립니다. 해륙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완전히 꿰뚫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선조는 4가지 제목을 그것도 듣고 씌워가지고 이순신을 파직해서 사형 선고까지 내렸지 않습니까?
그 이제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초등학생들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타고 다녔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순신 장군은 판옥선 중에 제일 큰 좌선이라는 배를 타죠.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역마다 1호선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리포 1호선 그러면은 완도 1호선이고 발포 1호선 같으면 발포 만호가 타는 배고 이런 식으로 1호선, 2호선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우리나라 배들은 판옥선은 아까 이야기 밑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이고 노가 이렇게 한쪽에 한 8개 정도씩 이렇게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본 배는 노가 많은데 우리 배는 3인 1조가 돼가지고 2명이 젓고 있고 한 명은 한 10분 간격으로 앉아서 쉽니다. 그래서 교대가 계속 저을 수가 있는데 일본 배는 노 하나에 한 명씩 작은 노를 붙들고 앉아가지고 젓기 때문에 이 단거리 추격전이 벌어질 때는 우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율포해전에서 그렇게 이겼거든요. 근데 이게 이 판옥선도 용도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첩부선이라고 할 때는 이게 이제 자첩부장, 우첩부장, 김인영, 사도청사, 그 김환, 그 다음에 여도, 건관, 김인영 이런 사람들이 우첩부장을 해가지고 옥포해전으로 치러 올라갈 때 탔던 배가 판옥선인데 그때 첩부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옥포해전에서 전북대가 통선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판옥선입니다. 그 다음에 경쾌선이라고 하는 제2차 당학포해전에서 차출한 가볍고 날린 판옥선입니다. 경예선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 판옥선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은 배가 협선이었어요. 협선은 원래 용도는 비무장 연락선인데 약 한 4, 5명이 타고 그 비무장 연락 임무만 수행하던데 이제 전투가 벌어지면 저기도 활이나 이런 걸 개인 화기를 들고 무장을 하고 돌멩이 같은 것도 싣고 근접전이 벌어지면은 야구공처럼 돌멩이를 집어 던지기도 하고 해가지고 방망이를 치기도 하고 축창도 싣고 다니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것도 탐망선이라고 할 때는 이 이제 빨리 가서 저기 뭐 하는지 발견하는 게 탐망선이고 똑같은 배인데요. 그 다음에 전령이나 수색 임무를 할 때는 경계선이라고 했고 초탐선은 명량해전 당시 판옥선 후미에 배치된 작은 배들을 초탐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탐무선은 이순신 장군이 여수 본영하고 연락할 때 어머님 계시는 곰내 그 정대수 그 집 거기에 자당 모셔놓은 곳에 보내고 누구를 뭐 할 때는 이 탐무선을 보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 협선이라는 게 이런 용도로 쓰던 협선을 전부 통일해가 사후선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포작선은 뭐냐 하면은 포작은 고기 잡는다 이 말이거든요. 포작. 지금 여수나 통영 쪽에 아직도 보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이빙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나잠업을 하는 옛날로 치면은 보잭이라고 들어가서 잡는데 그게 이 포작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포작이. 포작선은 고기잡이 배인데 저게 이제 민간 동원선으로서 이순신 장군이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옥포해전 당시에도 뒤에 포작선이 수십 척이 따라 붙었습니다. 외군들이 볼 때는 야 엄청나게 많아 보이죠. 배는 작지만 새까맣게 따라 붙으니까 해상 어병들이 그게 이제 주로 뭐 뗄나무나 물이나 이런 거 싣고 자기 개인 무장만 하고 죽창이나 돌멩이 같은 거 싣고 이순신 장군의 판옥선을 따라 붙는 해상 어병 내지는 의성 수군들 그 이제 그게 따라 붙는 배들이 이 포작선을 동원해서 나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런 데까지 전략합니다. 물하고 뗄나무 이런 것까지도 엄청나게 귀중하게 생각했거든요. 7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결정적으로 패했던 게 물을 제대로 못 싣고 가가지고 병사들이 밥도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생쌀을 그냥 씹어 먹으라고 주면서 물 조금씩 먹고 하다 보니 배탈이 나와 설사가 나가지고 전부 탈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워낙에 또 물이 먹고 싶은데 돌아오다가 가덕도에 상륙해가 올라가니 이미 거기는 외육군 3,000명이 매복을 해 있다가 노젓는 병사들이 400명 이상이 거기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를 절 형편도 안 되고 겨우겨우 수습해가지고 7,000년까지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뗄나무도 이순신 장군은 이 한산도에 가면 수철 굽는 수덩이 골이라고 있습니다. 그 수철 구워가지고 작은 장작이나 이런 거 하고 배 뒤에 싣고 다니면서 배 뒤쪽에 치사를 해서 병사들 따뜻한 밥을 해주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원균은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그럼 이순신 장군은 섬을 이용한 은폐와 게릴라 전술을 썼다. 한산대첩 때 그 견내량 아래쪽에 내려오면은 불도, 방화도, 죽도, 하도 이런 뭐 계범도 이런 섬들이
있어요. 이 뒤에다가 숨겨놓고 저기 나타나면 딱 나타나서 하객진을 펼치고, 그 다음에 저희도 해줄 때도 그 금도나 금당도 뒤에다가 숨겨놓고 송여종이 딱 기다렸다가 서진에 오는 외적들을 거기서 선조 수정실록에 나오는 이야기도 50척 이상 경멸했거든요. 그 다음에 서해에서는 진짜 그 남은 배 12척, 13척 가지고 당사도, 고하도, 팔금도, 지도, 선유도까지 올라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그게 이제 음력 9월 16일이면은 양력으로 요새 10월 며칠이니까 겨울이 시작되잖아요. 한 40일만 버티면 여놈들이 서해 바다에서 눈도 오고 동상 걸리고 도망갈 것이다, 부산 쪽으로. 그렇게 계산하고 선유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천문과 지리의 전략가가 이순신 장군입니다. 날씨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기상학에서 날씨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일기에 여러분 보시면은 날씨를 맑음이라고 쓴 날 있죠. 그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맑은 날입니다. 흐림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흐린 날이에요. 대부분은 오전에 가랑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큰 바람이 불고 큰 비가 내렸다,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씁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러니까 날씨 하나를 기록할 때도 그렇게 쓰는데, 그 날씨 때문에 망한 게 굉장히 많지요. 위화도 해군, 이거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했던 거는 그때 장마철이라 이 활 시위가 안 당겨져 가지고 노건이 풀어져 가지고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장진호 전투에서 미 해병 1사단이 중국군한테 완전히 녹을 뻔했는데 겨우겨우 철수했죠. 거기 저 흥남부두로. 울산성 전투에서 외군들이 거기 갇혀가지고 그 한겨울에 동상이 얼어가지고 손가락이 없는 병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전부 그 동상이 얼어 손가락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날씨가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그 견내량 봉쇄 작전을 펼쳤다고 한산도로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통영 지도를 쭉 보면은 이 한산도 두월포 여기 가서 이제 그 통제영을 설치를 했는데요. 그 전에 주로 이순신 장군이 갔던 곳은 여기 걸망포 여기입니다. 건너편 미륵도에. 여기 있다가 견내량에 저기 나타났다 하면 딱 올라가가지고 쫓아내고 다시 또 내려와서 여기 밤새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진을 둘만한 곳은 여기구나 해가지고 옮긴 것이지, 그 전에 1593년 7월 이전에 있었던 곳은 주로 걸망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천문과 지리 전략가적인 측면에서 다른 여러 전투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해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제2차 당항포 해전입니다. 저게 이제 경상도 쪽에서 있었다고 며칠 전에 제가 KBS 창원방송국에서 15분 그 라이브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 상황을 그대로 다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게 이제 강화협상기간인데 1594년 3월 달이면 아까 그 김종대 재판관님 책에도 나오지만은 여기에 이 웅천이나 진해 쪽에서 지도가 좀 육지가 잘 표시가 안 되네요. 그래도 그냥 봐주십시오. 이 건너오는데 그거를 그 완전히 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 춘원포 구하역 위에 있는 여기 있는 그 벽방산이라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3월 3일 날 그 망을 보는 대장 제한국이라는 사람이 망을 딱 보고 있으니까 적선이 31척이 나타나가지고 세 척은 저도로 들어가고 세 척은 오리량으로 가고 세 척이 당항포로 들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 급히 그 제한국이 한산도에 있는 이순신 장군에게 알려줬더니 이순신 장군은 그날 저녁에 바로 탄옥선을 이끌고 와가지고 견내량을 딱 막아가지고 20척으로 봉쇄를 해버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순신이 직접 탄옥선 40척을 이끌고 거제도 북단에서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구산면 사이에 있는 거기에다가 하객진을 펼쳐가 적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적은 도간에 던지가 되고 갈 데가 없죠. 그래서 구석구석 처박혀 있는 외놈들을 의영담을 인솔 장수로 해가지고 특수 임무부대를 편성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읍전포라는 곳에서 6척을 격파하고 시구질포에서 2척, 어성포에서 2척, 나머지 21척이 있던 것은 당항포로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마지막 날 완전히 소탕을 해버렸거든요. 어성포, 읍전포, 시구질포 이런 데서. 이걸 저는 이 바다가 광희도라는 섬이 있어가지고 이 바다를 괭이바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뭐 역행동화가 일어나고 괭이도 광희바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바다 해상 봉쇄작전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이제 하객진을 펼쳐가지고 막아버렸고, 여기 견내랑 막아버리니까 이 안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2차 당포 해전이 그렇게 전문가 지리 전략가적인 그런 전투였다. 순천 외선 봉쇄작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니시 유기나가가 여기 순천 외교성에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딱 막아서가지고 편범불반, 너희들이 올 때는 마음대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단 한 척의 범선도 돌려보내지 않겠다. 편범불반이라고 하고 딱 막아서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니시 유기나가가 방법이 없으니까 진린에게 뇌물까지 주면서 좀 빠져나게 해달라고 막 이야기했는데 이순신이 진린 보고 장수는 화의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막아서 있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겨우겨우 해가지고 그럼 통신선 한 척이라도 살짝 빠져나가게 해달라 해가지고 뇌물을 주고는 통신선 한 척이 빠져나가가지고 그 사천 쪽에 있는 사천 쪽에 있는 외군들에게 구원을 요청해가지고 도진의홍이죠. 거기에서 한 500여 척이 이렇게 몰려오거든요. 그래 여기서 싸우다가 가는포 여기서 이제 결국 전사를 하게 되는데 이순신 장군은 여기서도 명나라하고 이렇게 딱 나누고 명나라는 좌측방을 맡아라 나는 우측방을 맡을 테니까 몰려오는 적을 양쪽에서 협공을 해가지고 거의 500여 척을 300개 이상 다 깃짐시키고 날이 밝을 무렵에 적탄을 맞고 이제 서거를 하셨는데 여기서도 봉쇄작전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전은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1차 출전에서 옥포해전 이기고 하포해전 이기고 적지포해전 이기고 2차 출전에서는 거북선이 동원된 사천해전에서 이겼고 당포해전에서 이겼고 다음포해전에서 이겼고 율포해전에서 이겼어요. 다음포해전에서 기생머리가 물길을 지도를 살짝 잠자는 면허 첩자의 그 지도를 바꿔놨다는 전설을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게 지금 정상화 작업을 한다고 고성군에서는 경남 고성군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자문위원을 맡아주고 있는데 그리고 그제도 이제 북단에 있는 율포해전 여기 이제 2차 출전이고 3차 출전은 한산대첩하고 안골포해전인데 한산대첩에서 딱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그 1592년 양력으로 8월 14일이면은 요즘 광복절 전후 엄청 더운 날이잖아요. 그런데 8월 13일 날 이미 이순신 장군이 그 한산도 그 뒤쪽 미륵도 뒤에 당포에 와 계셨거든요. 하루 전날. 그래가지고 그 역풍을 뚫고 겨우 이제 와서 그 도착을 했는데 저녁나절에 어떤 사람 하나가 완전히 집신이 다 떨어져가지고 발에 피가 날 정도로 달려와서 이순신 장군에게 장군님 지금 견내량에 적선이 70여 척이 와서 있는데 큰 배가 몇 척이고 중간 배가 몇 척이고 작은 배가 몇 척인데 오후 2시쯤 그저도 북단에서 나타나가 견내량에 내려와가지고 딱 정박하는 걸 보고 제가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분내 본황진 이런 식으로 딱 그 이순신 장군이 거기 나옵니다. 장기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김천손이라고 해요. 당포 목자, 동도 목자 김천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으로 치면 별정지 공무원 정도 될 겁니다. 말의 꼴을 빼주고 우마를 돌보는 그런 목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날 우연히 견내랑 쪽에 나가 있다가 하나 둘 헤아려보고 이순신 장군에 와서 딱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거리가 제가 측정을 해봤더니 약 한 18km 내지 20km 돼요. 그래서 그걸 통영시장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하프코스 그 김천손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자고 해가지고 20년 전에 채택돼가지고 지금도 8월 14일 날 그 행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그 저 마라톤 전장에서 아테네군이 페르시아군을 막는데 1만도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대병사를 무찌르고 그걸 성전했다고 달려와가지고 페이디피데스라는 사람이 42.195km를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폭삭 쓰러져가지고 죽어버렸지 않느냐 페이디피데스는. 그러나 조선의 김천손은 멀쩡하게 살아서 이겨라는 절대적인 정보를 알려준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기리지 않을 수 있겠소. 이건 빨리 하프코스 마라톤이라도 합시다 해야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산대첩에서 싸워서 그 거북선 3척하고 판옥선 56척, 59척이 일본군 73척과 싸워서 일본군은 59척을 경멸 내지는 납포하고 일본군 9,000명을 수장을 시켰지만 조선 수군은
전사자 19명에 부상자 116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일본군은 9,000명 죽었어요. 그게 그 압도적인 승리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 제일 처음에 이긴 옥포해전에서도 외군이 약 한 3,500명이 수장이 됐는데 적선이 26척이 깔아앉고 조선 수군은 몇 명 죽었겠어요.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안 나왔습니다. 찰화상 부상자 한 명 있었어요. 그것도 찰화상. 그러니 압도적인 승리를 했으니까 선조에게 올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순신 장군은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 김종대 재판관 책에도 나와요.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함진사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다. 그래서 4차 출전은 이게 이제 전부 합쳐가지고 부산포 해전이라 그러죠. 장림포 해전부터 부산포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44성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23전, 23성이라도 나오는 이유가 풀어놓으면 많아집니다. 이걸 다 합쳐가지고 부산포 해전이라고 하면 7개가 하나가 되는 거죠. 공포는 아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강화 협상 기간에는 제2차 당포 해전은 아까 개이바다 해상 공세 작전을 제가 설명을 했고, 춘원포에서 그 여기가 고성 통영시 광도면 황리인데 한척 그 납포한 해전이 있었습니다. 장문포 해전은 여기가 거제시 장문면 장문포 애성인데 여기 상륙작전을 구사했어요. 1594년 8월 1994년 9월 28일 이걸 양력으로 한 사람은 11월 11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병대 사령부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이날을 해병대 창립 기념일로 하라고. 해병대 상륙작전 했습니다. 아직까지 채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은균의 해전은 뭐 김원포 해전, 안골포 해전 소소하게 이긴 게 있었어요. 다대포 해전, 전령도 외양해전, 칠천량 패전 이런 게 있었다는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정유재란 때도 우리가 명량해전만 아는데 어란포 해전, 백파진 해전, 명량해전, 흉양 보도해전, 저리도해전, 장도해전, 순천, 외선, 공방전, 마지막 노랑해전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명량해전은 이거는 뭐 거의 이거는 정말 차실천행이라 이기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루 전날 꿈에 신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싸우면 이기고 저렇게 싸우면 진다. 빨리 이 백화전에 있지 말고 그러니까 빨리 울동목으로 가라는 이야기죠. 울동목에 가서 다 소개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진을 쳤는데 그때 나와서 알려준 신인은 한산도 싸움 그 당시에도 나에게 꿈에 나타나서 알려준 신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까 이 책에서도 있듯이 어떤 직업정성을 다하면은 이 하늘도 감흥을 하거든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게 아마 이 예지몽 같은 걸 꾸게 되고 그렇게 해가 알려준 것 같습니다. 노벨 화학상 같은 거 받은 뭐 노벨 이런 사람들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데 꿈에 그게 해결돼가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정신이 맑아지고 볼몰하게 어느 한 군데 몰입을 하게 되면은 해답이 나온다 하는 걸 저는 이순신 장군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지명들을 제가 발견한 지명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뭐 판대목이라든지 초량목, 뭐 선생원, 여수공항 관제탑 자리라는 거는 여기 여수 아까 그 박종길 선생한테 제가 배웠어요. 이렇게 많은 이 지명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밝아 보이는 것들이죠. 이런 걸 다 제가 이제 저는 지난 20년 동안 이순신 장군의 전적지를 경상도, 전라도 해서 충청도까지 고군산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전북까지 그래 해가지고 350회 답사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지리 전략가 이순신이라는 책을 쓰고 이순신이 지킨 바다, 이순신이 싸운 바다 이런 책들을 제가 썼는데 이 지명들을 제가 다 찾아낸 겁니다. 대표적인 게 어란포 해전에 있는 해남군 저 어란리 있잖아요.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에 가니까 그 어란포에서 해전이 있은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어불도라는 섬에 있는 누에머리라고 쏙 들어간 곳이 있는데 거기서 있었다고 구전으로 400몇 년 동안 내려오는 걸 제가 체록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작업을 체록을 하는 작업도 많이 하죠. 이순신 장군은 이두식 표기를 많이 썼죠. 걸망포, 걸망계, 망한계, 고음천, 곰내, 시구질포, 석굴계, 아잠포, 아잠계 이런 식으로
이건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적진포 해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포 해전지는 저는 마산이라 그러고 해군 출신들은 진해에 있는 합대마을 하포 해전지라고 하는데 공개 토론을 한 번 더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순신 장군이 남긴 역사적 교훈은 원칙에 충실한 자는 승리한다. 평소에 준비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가망만 해서 노전은 연습했잖아요. 최악의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명량해전에서 그랬죠. 덕장 밑에는 사람이 모여야 된다. 원균 밑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필사적시험. 난중일기나 장계처럼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게 이순신 장군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